2026년 5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전날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1년 안에 경작 안 하면 처분 대상이다. 대통령의 언급을 들으신 분들 중에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남기신 농지가 있는 분, 30년 전 사두고 잊고 살던 농지가 있는 분, 친척 이름으로 묶어둔 농지가 있는 분, 지금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있는 농지가 있는 분, 이 새로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묵힌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의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째, 농지법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둘째, 도시에 사는 농지 소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6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답 같은 것들. 셋째, 30년 만에 찾아온 농지제도 대수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요. 특히 2가지 케이스는 따로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이미 임대 중인 경우, 그리고 본인이 1996년 이후에 산 농지를 직접 임대 주고 있는 경우, 이 2 케이스는 도시 농지 소유자의 90% 가까이가 해당될 수 있는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 개정안이 정확히 무엇을 바꾸었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5월 7일 통과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핵심 변화는 5가지입니다. 첫째,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조사원이 토지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 소유자가 협조 안 하면은 들여다보는 게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좀 달라졌다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지자체의 처분 명령이 의무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은 아니면은 뭐 선거철이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셋째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 명령권이 신설됐습니다. 지자체가 처분 명령을 안 내리면은 농식품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 경로가 하나 더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넷째는 상속 인옥농지의 1만 제곱미터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3,000평 정도까지만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가 가능했거든요. 그 이상 상속받으면은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작용을 안 할 거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위탁 임대를 의무화했습니다. 5번째는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타용도 일지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을 같이 하는 게 합법화된 겁니다. 그 외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주체를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그리고 농업법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외부 자본이 농지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짓는 주체인 농업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건 법인을 운영하신 분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이 5가지 변화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못 갖는다. 그 원칙을 30년 만에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명확해지실 겁니다. 도시에 사는데 시골에 농지가 있는 분들, 이번 개정안에 정확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영향권은 너무 단순한 표현입니다. 농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시 농지 소유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질문 중에서 농지 소유주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6가지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질문이긴 하죠. 7, 80년대 부모가 사두고 본인 명의로 등기한 지 30년이 넘은 농지인데 지금 이 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궁금하시죠? 1996년 이전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도 많았고요.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부칙에 보면은 법률 제8352호 제4조에 따르면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소유 제한 조항, 처분 의무 조항, 처분 명령 조항, 임대차 제한 조항, 이행 강제금 조항 이 5가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작용을 안 해도 괜찮고 임대를 줘도 괜찮고 휴경을 해도 괜찮고 즉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심하기 전에 3가지 함정은 꼭 짚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취득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등기일자가 1996년 1월 1일 이전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못하면 부칙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상속받으면 그 시점부터 새 농지로 봅니다. 1996년 이전에 농지를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자녀에게 상속되면 상속받은 날부터 농지법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1996년 이전 농지 보호막은 상속 한 번이면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의미죠. 세 번째 함정은요. 2021년 LH 사태 이후에 농지이행 실태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전 농지라도 실제로 임야화되었거나 농업 외 용도로 사용 중이면 별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내 농지는 1996년 이전 거니까 평생 안전, 이건 잘못된 안심이란 말이죠. 상속 한 번이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안정된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2000년대에 노후 대비로 시골에 농지를 사뒀다. 회사 다니느라 작용은 한 번도 못했다.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처분당하나? 이런 질문도 많았죠. 팔라고 해도 6개월 안에 어떻게 팔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 이용이 원칙입니다. 작용 안 하면 처분 대상이죠. 처분 절차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지자체가 작용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처분 의무를 통지합니다. 2단계는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을 두고요. 3단계는 1년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6개월 시한으로요. 그리고 4단계는 처분 명령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매년 토지가액의 25%를 매깁니다. 이게 핵심이죠. 안 팔리니까 처분 명령 받고 버틸까? 절대 안 됩니다. 사내님의 농지값이 다 날아갑니다. 처남, 동생, 친척 이름으로 사뒀어요. 이번 전수조사로 들통날까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위험한 카테고리입니다. 농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농취증이 안 나와가지고 친척 이름으로 등기했다. 매매대금은 내가 냈다. 이번 전수조사로 다 까발려질 텐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우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친척명이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명 농지는 사실 농지법보다 부동산 실명법이 더 무겁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95년에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명의 신탁자, 즉 실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숙탁자, 즉 이름을 빌려준 친척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징금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까지요. 이건 실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 후 1년 안에 실명 전환 안 하면 매년 10%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차명은 더 위험합니다. 농지법 처분 명령 플러스 부동산 실명법 형사처벌 플러스 과징금 이중제재입니다. 2020년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농지법 처분 명령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도망갈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5월 7일 전수조사의 핵심은 여기서 작동합니다. 농지 소유자의 거주자 자격여부 실태조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이 세 가지를 교차 검증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도시거주, 자격 흔적 없음, 차명의심 명단이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그리고 5월 7일 개정안에는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금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것도 적발 경로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유일한 카테고리입니다. 정리하시려면 자진실명 전환 후에 처분 또는 농지은행 위탁, 단 자진신고에도 과징금이 일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세무사 상담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조금 더 기다려보자가 가장 큰 손해를 부르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시골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저는 도시에 살고요. 직장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번째 이 카테고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먼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골 농지를 물려받았다. 서울 살고 있고 직장도 있다. 자경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부모님 추억이 있어서 팔기도 싫다. 임대도 못 줬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간단합니다. 상속 농지는 도시 거주자도 합법 보유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2항 제4호에 따라 가지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는 가능합니다. 유증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5월 7일 개정안에 결정적 변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속 인옥농지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상한이 폐지됐고요. 지금까지는 3,000평 제한이 있었지만 보유 제한이 있었습니다. 초과분은 처분 대상이었고요. 이제는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작용을 안 할 거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라. 이걸 안 하면 농지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시 거주 상속인의 합법 경로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농지은행 위탁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임차인을 매칭해주고 표준 임대료가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도시 거주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답인 거죠. 두 번째 경로는 자진 매도입니다. 부모님이 8년 이상 작용하셨다면 상속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작용기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본인이 작용을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직접 짓는 겁니다. 농지 근처로 이주하거나 농협경영시에 등록 후에 작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드물지만 이 길을 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시농지 소유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고 농지원부도 농협경영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둔다입니다. 이 상태가 1년 넘어가면은 휴경농지로 분류돼 가지고 처분 의무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속세 신고만 하고 농지은행 위탁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1년 후에 처분 의무 통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시점부터 1년이 결정적입니다. 그 안에 농지은행 위탁이든 자진매도이든 자행계획이든 결정해야 합니다. 또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과수원을 15년짜리로 임대계약을 맺어두셨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았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한참 남았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케이스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속은 민법상 포괄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맺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새 계약서를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수원은 5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강행 규정입니다. 부모님이 15년으로 맺은 건 매우 정상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속 농지인데 합법 임대차를 이미 부모님이 맺어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완벽한 합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무섭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타깃은 비자경이고 임대도 안 주고 묵힌 농지 또는 비자경의 불법 임대차가 대상입니다. 단 함정 4가지는 짚어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면계약서고 시군면장의 확인 도장이 좀 필요하고요. 없으면 임대차 관계 자체가 약간 좀 불안정하죠. 부모님이 유푼 중리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꼭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임차인과 합의해서 서면계약서를 제작성하고요. 관청에 확인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임대료 입금 계좌가 본인 계좌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새 계좌를 통보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함정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임대 중인 농지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이 경우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만약 15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농지법 제25호에 따라 가지고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통지를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됩니다. 과수원이라 또 5년 이상이죠. 부모님이 임대 주고 계셨던 게 오히려 가장 유리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동네 분에게 농사를 짓게 빌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사실 이런 질문도 많았죠. 이 경우는 이제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죠. 땅 묵히기 아까워가지고 동네 농부에게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임대료도 안 받습니다. 좋은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농지법 위반인가요? 임차하시는 분도 같이 처벌받나요? 그러니까 동네 분도 같이 처벌받나요? 이 경우는 좋은 일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사용 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임대료를 받든 안 받든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예외 사유는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고요. 부축으로 임대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60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작용한 농지 소재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 이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요. 셋째는 질병, 징집, 취약, 공직 등 일시적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네 번째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합법 경로입니다. 다섯째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작용 안 한 1996년 이후 농지를 동네 분에게 그냥 빌려준 경우 이 5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이고요. 임대인 즉 소유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농사 짓는 사람은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단 농지법 제7조 2에 따라 가지고 임대차를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7일 개정안에서 결정적으로 새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금 제도. 동네 사람이 임차는 본인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적발 가능성이 급증한다는 뜻입니다. 동네 분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좋은 일 아니냐?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음성 임대차는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되지 않고 임대료 시장도 왜곡합니다. 이게 정부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의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얘기는 4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합법 전환 방법은 명확합니다. 동네분과 직접 임대를 농지은행 위탁임대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대로 농지은행을 통해 짓게 되고 소유자는 표준 임대료를 수령합니다. 양성화 경로라고 볼 수 있겠죠. 1996년 이후에 산 농지인데 이미 장기 임차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케이스는 도시 농지 소유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안정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 위탁이 아니면 거의 다 불법 임대차입니다. 본인이 어느 시나리오인지 5가지로 판별해 드립니다. 시나리오 A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개하는 형태겠죠. 이 경우는 완전 합법입니다. 이번 5월 7일 개정안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케이스라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시나리오 B,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작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는 합법입니다. 은퇴농 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 셋이 다 충족돼야 합니다. 도시 거주자가 작용 한 번도 안 한 농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시나리오 C, 부동산을 임대 주고 있고 세차장, 창고, 자재,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중 위법입니다. 농지를 농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농지 전용 행위고요. 만약 농지 전용 허가가 없다면 농지법 제34조 위반입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자체도 23조 위반입니다. 실제로 도로변 농지에 컨테이너 창고나 차량, 야적장으로 임대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있을 전수조사에서는 위성 항공 사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나리오 D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직접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앞에 말씀드렸죠? 불법 임대차라고요. 5가지 예외 중 어디에도 해당 안 됩니다. 시나리오 E입니다. 농사 짓는 동네 분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이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하고 있죠.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임대료를 안 받았으니 괜찮다. 통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3조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함께 금지합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시나리오가 D와 E입니다. 이걸로 안심하고 계셨던 분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 이후 그 안심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대응 옵션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 임대료 산정 후에 현대 임차인을 그대로 임차인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공사가 중개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단 농어촌공사가 모든 농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임대 수요가 있는 우량 농지 위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옵션은 자진 매도입니다. 1년 안에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농취증이 발급되는 매수자에게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쉽지 않죠. 세 번째 옵션은 작용 전환입니다. 본인이 농지로 가서 직접 작용을 시작하는 거죠. 거주, 연령, 직장 제약이 있는 분에게는 비현실적인 옵션이기도 하죠. 네 번째 옵션도 있긴 합니다. 옵션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하죠.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처분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매년 25%씩, 벌금은 한 2천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산속 부모님의 밭, 잡목이 우거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것도 농지인가요? 이 경우가 참 애매하죠. 농촌의 인구가 줄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 고향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골짜기에 부모님이 산비탈을 개간해가지고 밭으로 쓰던 땅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산에 있는 밭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하니까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농지인지 산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목은 밭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처분 명령이 떨어질까요? 아예 임야로 바꿔버리는 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농지법상 농지인지 아닌지가 먼저입니다. 이미 묵힌 농지는 처분 대상입니다. 법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농지법 제2조 1호. 농지의 정의는 2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요. 둘째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농작물 경작이나 다른생 식물 재배 중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잡목이 우거진 지 10년이 넘은 밭 같은 경우는 2가지로 갈라지겠죠. 첫 번째 경우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건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휴경하고 있으면 처분 대상이고요. 1996년 이후 취득분에 한정해가지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경우 사실상 임야화된 경우입니다. 농지원부나 항공사진판독에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본인이 임의로 임야가 됐다는 주장은 안 됩니다.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결정적으로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5월 7일 개정안의 농지 전수조사는 위성이나 항공사진으로 조사를 하고요. 현지 조사를 병행합니다. 산속에 묵힌 밭도 정확히 잡힙니다. 임야로 지목을 변경하면 어떤가? 농지법상 농지를 임의로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간한 임야는 산림복구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진짜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산골의 작은 농지의 합법 출구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려고 해도 임차 수요가 없는 산골 농지는 어떡하겠습니까? 위탁을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농어촌공사도 수탁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 농지 위주로 받습니다. 자진 매도하려고 해도 개인 간 거래 시장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아도 팔 수도 없고요. 그러면 매년 이행강제금 25%, 농지값 잠식만 누적됩니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 카테고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6가지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1996년 이전 농지, 이후 농지, 차명 농지, 상속 농지, 일반 케이스와 과수원 15년 임대 케이스. 임대 중 농지, 이 경우도 일반 케이스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 직접 임대 케이스, 그리고 산속에 묵힌 농지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합법적인 경로가 사실상 농지은행 위탁 하나로 거의 좁혀져 버린 거죠. 그런데 농지은행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산골에 있는 농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도시농지 소유자에게 합법 출구가 정말 열려는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질문, 이 방향은 과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일까요? 30년 만에 농지제도 대수술, 정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미래를 위한 방향인가?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입니다. 먼저 표면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 비자격 농지 소유자. 이번 정부안의 정확한 타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한국 농지의 약 50% 이상이 이미 임차 농지입니다.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기준을 따라가지고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은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됐다고 할 수 있죠. 처분 명령으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부 정책의 두 가지 비대칭이 보입니다. 첫 번째 비대칭은 농지은행은 우량 농지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농어촌공사 예산이 부족하고 임대 매칭 가능한 평지, 경지정리 농지 위주로만 받을 수밖에 없죠. 산골 농지, 소규모 농지는 위탁 거부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합법 출구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비대칭은 개인 간 농지 거래 시장이 사실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증이 강화되고 자격 의무가 강화되고 고령화도 심화되었죠. 매수자의 풀이 매우 협소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아도 6개월 안에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한 명령은 받았는데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5월 7일 개정안은 처분 명령 강화는 표면적인 처치이고요. 구조는 임대차 양성화, 농지가격 정상화, 농지은행 역할 강화에 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 방향은 맞습니다. 30년 묵힌 농지여도를 손대겠다는 의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첫째는 농지은행을 농지중간관리기구로 격상하라는 겁니다. 현재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의 한 사업부서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우량 농지에 편중돼 가지고 위탁을 받습니다. 도시농지 소유자의 합법적인 출구와 형식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산골에 묵힌 바, 소규모 농지를 합법적인 출구 없이 처분 명령만 때리는 것은 제도 사각지대의 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은 내렸는데 농지은행이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깝깝한 문제죠. 이건 정부에게 분명히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언은 임대차 양성화입니다. 처벌보다는 등록제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음성 임대차가 농촌 현장에서는 사실상 표준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실을 일률적인 처벌로 풀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분 명령은 투기 장기 방치에 한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경자유전 원칙이 좀 약간 걸리긴 하죠. 세 번째 제언은 농지 가격 정상화하고 전용 제한을 강화하자입니다. 진짜 농지 투기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비자격 소유 자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상속이 많거든요.
농지 전용 기대 수익입니다. 도로변 농지하고 도시계획구역 인근 농지가 항상 문제인 거죠. 언제든 용도 변경해서 차익을 낸다. 이게 농지 가격을 띄우고 청년 농업인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 이전 농지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상속 한 번이면 사라지는 보호막이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역시 이번에 알았습니다. 솔직하게요. 둘째, 차명 농지는 농지법보다 부동산 실명법이 더 무겁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합법 출구는 사실상 농지은행 위탁 하나로 좁혀진다. 그런데 그 농지은행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게 맞겠죠? 이 영상을 처음 켰을 때 아마 농지에 대해서 많은 게 궁금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을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1년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조금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농지법 개정안 관련 본인 케이스가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데이터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치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